법정 스님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한국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다가 대학 재학 중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다. 오대산의 절을 향해 떠났지만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막히자 서울로 올라와 선학원에서 당대의 선승 효봉 스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그 자리에서 삭발하고 출가했다. 다음 날 통영 미래사로 내려가 행자 생활을 했으며 삼위계를 받은 뒤 지리산 쌍계사 탑전으로 가서 스승을 모시고 정진했다. 그 뒤 해인사 선원과 강원에서 수행자의 기초를 다지다가 28세 되던 해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서울 봉원사에서 운어 스님과 더불어 불교 경전 번역 일을 하던 중 함석헌, 장준하, 김동길 등과 함께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결성,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1975년 본래의 수행승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송광사 뒷산에 불일람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의 명성이 알려지자 1992년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일람을 떠나 아무도 거처를 모르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 문명의 도구조차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왔다. 강원도 생활 17년째인 2008년 가을, 묵은 곳을 털고 남쪽 지방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다. 대표 산문집 무소유는 그 낱말이 단순히 국어 사전에 있는 사전의 개념을 넘어 무소유 정신이라는 의미로 현대인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중입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읽으려고 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 영원히 이어질 것 같던 여름철 그 무더위도 처서를 고비로 한풀 꺾여 가을에 밀려간다. 순환의 법칙. 이 우주 질서가 지속되는 한 지구는 살아 숨쉰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그 때가 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하늘이 높아지고 물이 맑아져 차맛도 새롭다. 어제 아침 가을에 어울리는 타기로 바꾸었다. 지난 해jet날 보원료의 지헌님이 새로 빚어 가져온 찻잔에 초가을의 향기를 음미하면서 모처럼 산중의 맑은 한적을 누렸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 작품도 작가는 그 작품의 절반의 혼밖에 불어넣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나머지 절반의 혼은 소장자, 곧 그 작품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활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다. 때깔이 고운 이 찻잔은 보원료 나름의 기법으로 최근에 빚어진 것인데 찻잔의 크기도 알맞고 잡음새도 좋고 전도 원만하고 굽도 넉넉해서 보고 매만지기만 해도 즐겁다. 이 찻잔은 앞으로 내 눈길과 손결에 의해서 세월과 함께 완벽한 그릇으로 형성되어 갈 것이다. 요즘 괴로록 노년에 경계해야 할 일들을 읽고 있는데 나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글이다. 돌이켜보니 나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같은 말을 되풀이해왔다.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의 늪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또한 노쇠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탐구의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저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는 영혼이 주름지게 된다.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탐구하는 노력을 쉬게 되면 인생이 녹슨다. 명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흔히들 노후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이 다음 일이지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자신의 분수에 맞게 제대로 살고 있다면 노후에 대한 불안 같은 것에 주눅들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순수한 시간이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니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해 살아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이 지구의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그만큼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 것 같다. 오늘과 같은 두려운 기후변화는 지구 환경을 허물고 교란시켜온 우리들 자신의 소행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인들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될 수 있는 한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을 삼가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꼭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더미에 짓눌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살림살이를 시시로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손대지 않고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내게 소용없는 것들이니 아낌없이 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부자란 집이나 물건을 남보다 많이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고 마음이 물건에 얽매이지 않아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다. 한밤중 잠에서 깨어나 별빛처럼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날 삶의 자취를 낱낱이 살피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이런 일들을 통해 노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노년의 아름다움이란 모든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움에 있음을 잊지 말 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 오늘 오후 채소밭을 정리했다. 고랭지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오이 넝쿨과 고추대와 아욱대 등을 걷어냈다. 여름날 내 식탁에 먹을 것을 대주고 가꾸는 재미를 베풀어준 채소의 끝자락이 서리를 맞아 어둡게 시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가꾸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때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이 해야 할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긍정한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이 존재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의 과정에서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그때그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그 물음은 본래 모습을 잃지 않는 중요한 자각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일의 결과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자신의 순수 존재에 이르는 내면의 연금술이다. 내려놓지 못할 때 마무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윤회와 반복의 여지를 남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진정한 내려놓음에서 완성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채움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고 그 비움이 가져다 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의 본질인 놀이를 회복하는 것, 심각함과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천진과 순수로 돌아가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안다. 과거나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임을 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또한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용서와 이해와 자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일깨운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자연과 대지, 태양과 강, 나무와 풀을 돌아보고 내 안의 자연을 되찾는다. 궁극으로 내가 기댈 곳은 오직 자연뿐임을 아는 마음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개체인 나를 뛰어넘어 전체와 만난다. 눈앞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세상의 한 부분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구속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삶의 예속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거듭난다. 진정한 자유인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향기와 맛과 빛깔을 조용히 음미한다. 그것은 삶에 새로운 향기와 빛을 부여하는 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한다. 맑은 가난과 간소함으로 자신을 정신의 궁핍으로부터 바로 세우고 소유의 비좁은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또한 단순해지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줄 안다. 불필요한 것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기 자신과 더욱 가까워진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안다. 문명이 만들어낸 온갖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내 삶에 필요한가? 나는 이것들로 인해 진정으로 행복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 그리고 수많은 의존과 타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춘다. 그 어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례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산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많은 우주의 선물도 그저 감사히 받았을 뿐 언제든 빈손으로 두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머지않아 늦가을 서릿바람에 저토록 무성한 나뭇잎들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빈 가지에 때가 오면 다시 새 잎이 돋아날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채소를 가꾸며 해차가 나올 무렵이면 꾀꼬리가 온다. 올해도 어김없이 꾀꼬리 노래를 들으면서 해차 맛을 보았다. 반가운 철새 소리를 들으며 해차를 음미하는 것은 삶의 고마운 운치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진달래가 필 무렵에는 소쩍새가 운다. 소쩍새는 밤에만 울지 않고 숲이 짙은 곳에서는 한낮에도 운다. 또 찔레꽃이 피어나면 뻐꾸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찔레꽃이 한창 필 무렵이면 뻐꾸기가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는데 이런 때는 날씨가 몹시 가물다. 이와 같이 꽃과 철새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자연은 우리에게 계절의 기쁨과 그 은밀한 속들을 한 자락 열어 보인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자연을 허물고 더럽힌다. 그럼에도 이런 땅을 저버리지 않고 철 따라 꽃을 피우고 철새가 찾아오는 그 신의와 정상을 생각하면 눈물 겹도록 고맙기만 하다. 초파일을 지나서 채소 모종을 사다가 심었다. 오이, 고추, 상추, 케일, 치커리, 그리고 고구마도 두 두렁 심었다. 고랭지라 냉해를 입은 오이 모종은 다시 사다 심었다. 여름철을 지내기 위해 이런 준비를 하면서 손수 심고 가꾸는 일이 새삼 고맙고 다행하다고 여겨졌다. 이런 일을 거치는 동안 대지의 덕과 은혜에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물건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주선사의 대답. 방하착. 내던져버려라. 놓아버려라. 이미 한 물건도 갖고 있지 않은데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고 가거라. 그 학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 한 겉으로는 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버린 것이 아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갈 때처럼 안팎으로 꺼리낌이 없어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들 삶에서 때로는 지녔던 것을 내던져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움켜쥐었던 것을 놓아버리지 않고는 묵은 수렁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우리들이 어쩌다 건강을 잃고 앓게 되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인 것인지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그저 그런 것인지 저절로 판단이 선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취가 훤히 내다 보인다. 값 있는 삶이었는지 무가치한 삶이었는지 분명해진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지녔던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때에 가서 아까워 망설인다면 그는 잘못 살아온 것이다.
본래 내 것이 어디 있었던가. 한때 맡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그러니 시시로 큰 마음 먹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미리부터 익혀두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도 하나의 정진일 수 있다. 오랜만에 차 안에서 전에 듣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울컥 눈물이 났다. 건강을 되찾아 귀에 익은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고 손수 채소를 가꿀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고맙고 고마울 따름이다. 그리고 내 몸이 성했을 때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다들 건강하기를. 한반도 대운하 안 된다. 산하대지에 초록이 물들고 있다. 살아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잎을 펼쳐내는 이 눈부신 봄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같지만 이는 하나의 기적이고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존귀한 것은 또 없다. 생명은 개체로 보면 단 하나뿐이다. 친지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그것이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이와 같은 생명의 존엄성이 크게 손상되고 있다. 걸핏하면 어린 생명들을 유괴해다가 폭행을 가하고 살해한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무작위로 죽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다. 그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울려 산다. 균형과 조화로서 생명의 연결고리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자연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바라봐야 한다. 자연은 인간과 격리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다. 크게 보면 우주 자체가 커다란 생명체이며 자연은 생명체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 자연의 일부분이며 커다란 우주 생명체의 한 부분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연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 땅의 무수한 생명체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끔찍한 재앙이다. 우리 국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우리의 몸이고 살이고 뼈이다. 이 땅에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국토에 대한 무례이고 모독임을 알아야 한다. 물류와 관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몇 푼어치 경제 논리에 의해 이 신성한 땅을 유린하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망령된 생각이다. 삼면이 바다이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수송을 분담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그것은 결코 타당한 구상이 아니다. 운하는 이미 세계에서 사양산업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운하는 이제 물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철도에 의존하기 위해 철도망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하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치솟는 땅값에 관심이 있는 땅 투기꾼들이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관심이 있는 일부 건설업자들 뿐이다. 강은 살아있는 강은 굽이굽이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이런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흐르지 못하도록 채워놓고 강변에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놓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강이 아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국지성 호우는 토막난 각 수로의 범람을 일으켜 홍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대통령 공약사업 홍보물의 그럴듯한 그림으로 지역 주민들을 속여 엉뚱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발 욕구에 불을 붙여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극히 부도덕한 처사이다. 일찍이 없었던 이런 무모한 국책 사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 정권과 함께 우리 국토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무모한 구상과 계획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나서서 막아야 한다. 이는 신성한 우리 의무이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사안임을 깊이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병상에서 배우다. 평소 병원을 멀리하고 지냈는데 지난 겨울 한철 병원 신세를 졌다. 병원에서 친지들이 입원해 있을 때 더러 병문안을 가곤 했는데 막상 나 자신이 환자가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는 것 같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삶의 매듭들이 지어진다. 그런 매듭을 통해 사람이 안으로 여물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흔히 이 육신이 내 몸인 줄 알고 지내는데 병이 들어 앓게 되면 내 몸이 아님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내 몸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앓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와 따뜻한 손길이 따르는 것을 보면 결코 자신만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앓을 때는 병자 혼자서만 앓는 것이 아니라 친지들도 친분의 농도만큼 함께 앓는다. 이웃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는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병을 치료하면서 나는 속으로 염원했다. 이 병고를 거치면서 보다 너그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다. 인간으로나 수행자로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지나온 내 삶의 자취를 돌이켜보니 건성으로 살아온 것 같았다. 주어진 남은 세월을 더 알차고 참되게 살고 싶다. 이웃에 필요한 존재로 채워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앓게 되면 철이 드는지 뻔히 알면서도 새삼스럽게 모든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었다. 그리고 나를 애워싼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문득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임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병원 대기실에서는 많은 인내력이 따라야 한다. 미리 예약된 시간에 서둘러 도착해도 자신의 이름 부르기를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때가 많다. 더러는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환자가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도 환자에게는 치유가 되겠다는 생각. 우리들의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어디 가서 고치겠는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다리는 이런 병원에서의 시간이야말로 성급하고 조급한 생각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 뒤부터는 기다리는 일이 결코 지루하거나 무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시간에 화두산매에 들 수 있고 연불로서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도 있다. 병상에서 줄곧 생각한 일인데 생로병사란 순차의 것만이 아니라 동시의 것이기도 하다. 자연사의 경우는 생로변사를 순차로 겪지만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차례를 거치지 않고 생에서 사로 비약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삶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인생을 하직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언제 어디서나 삶은 어차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순간들을 뜻있게 살면 된다. 삶이란 순간순간의 존재다. 삶의 기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승의 대답. 시간 낭비하지 말라. 내가 숨이 멎어 무덤 속에 들어가거든 그때 가서 실컷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라. 왜 지금 삶을 제쳐두고 죽음에 신경을 쓰는가? 일어날 것은 어차피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은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들만 배워왔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깨어 있습니다. 삶의 기술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깨어있는 관심이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지 않고 제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주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출가 제가를 물을 것 없이 무엇보다도 먼저 자비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관념이고 추상적인 회색의 이론에서 벗어나 순간순간 구체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 구체의 삶이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웃과 나누는 일이다. 이 나눔은 수직의 베품이 아니라 수평의 주고받음이다. 흔히들 깨달은 다음에 자비를 행하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쉬운데 자비의 충만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옛 스승들도 처음 발심한 수행자에게 먼저 보리심을 발하라고 가르친다. 자비심이 곧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자비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식이다. 자비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나눔의 기쁨을 알 수 없다. 자비를 모르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한다. 이웃에게 머뭇거리지 않고 선뜻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타인에 대한 적개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디선가 전해 들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의 차가 막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한눈을 파느라고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 그만 앞차의 뒤를 들이받고 말았다. 앞차에는 신혼 부부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앞차의 범퍼가 살짝 긁힌 가벼운 사고였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신혼부부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러자 이제 막 결혼식을 끝낸 신랑이 창문을 열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흔히 있는 일인데요. 이해심. 흔히 있는 일인데요 라는 이 이해심. 사랑이란 깊은 이해심이다.
이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이상 어떤 사고에도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간사에서 가장 큰 사고, 결혼이 이미 일어났는데 그 밖의 다른 것이야 모두 경미한 접촉사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초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결혼을 한다고 알려온 김군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결혼 생활이란 끝없는 인내와 깊은 이해심이 받쳐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 사물을 보는 눈도 때에 따라 바뀐다.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 삶은 유희와 같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년 같으면 5월에 내리는 고랭지의 서리가 두려워 채소 모종을 6월에 들어서 심곤 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과감하게 5월 초순에 심었다. 지구 온난화를 예상해서였다. 간밤 5월 18일에 우박이 좀 내리긴 했지만 아침에 나가보았더니 모종들은 말짱했다. 고추 모종 2판, 상추 모종 1판, 오이 1두렁, 그리고 가지와 호박을 심었다. 두어해 삭 일꾼에게 부탁해서 채소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고추는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었고 그 밖의 채소도 내 식성에는 맞지 않아 별로였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부러 양재동 꽃시장에 가서 손수 모종을 골라 심었다. 요즘 나는 무럭무럭 자라오르는 채소를 가꾸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며칠 전부터는 상추를 뜯어 먹는다. 사실 채소 농사는 먹는 것보다 기르는 재미에 있다. 아침에 채소밭 머리에 서서 생기에 가득 찬 채소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나무에 꽃은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현상을 지켜보면서 생태계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언젠가 들으니 현재 지구상에서 벌이 40%나 소멸되어 양봉 농가들이 울상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원인이 휴대전화의 전자파 때문이라는 것이다. 벌이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면 식물도 그만큼 소멸된다. 촉매작용을 할 수 있는 벌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로 보면 인간의 삶에도 그만큼 위협이 따른다. 오두막 둘레에 있는 67그루의 산자두와 돌배나무가 꽃은 무성하게 피우면서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현상이 지난 5, 6년 전부터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두려운 일이다. 산골에서는 전자파보다는 고랭지의 밭에 수없이 뿌려대는 독한 농약 때문에 벌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모든 생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신비를 알아차리게 되면 거기에 의지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돈과 경제의 눈이 멀면 상관관계에 얽혀있는 자연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식물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새나 짐승들에게도 닥치고 있다.
남쪽에서 봄이면 맨 먼저 쇠 찌르레기 소리가 잠든 숲을 깨우곤 했는데 몇 해 전부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히오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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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매끄럽게 우는 삼광조도 사라지고 안 보인다. 몸은 제비처럼 생기고 꼬리의 길이가 몸의 3배쯤 되는 날렵하고 아름다운 새다. 그리고 부리와 다리는 선명한 붉은색이고 머리 꼭대기서부터 꼬리까지는 젓갈색을 띤 호반새. 큐로로로로 하며 길게 우는 이 호반새도 찾아오지 않는다. 개울가에서 고기를 채 가는 물총새도 사라진 지 오래다. 독한 농약을 마구 뿌려대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인 새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다. 다양한 생물종이 소멸되고 있다. 제철이 되어도 새들이 찾아오지 않는 땅은 결코 온전한 땅이 아니다. 문득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연상된다. 두렵고 두려운 일이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 불임이 늘어간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인데 요즘은 소도 사람을 닮아가는지 암소가 송아지를 낳으려면 암수끼리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가 암소네 집을 방문하여 인공수정을 하고 가는 현실이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 자신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깊이 깊이 각성해야 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과속 문화에서 벗어나기.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본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연 나 자신답게 살아왔는지를 묻는다. 잘 산 한 해였노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많은 이웃들로부터 입은 은혜에 대해 나는 얼마만큼 보답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적잖은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더 구체로 말한다면 그때그때 만나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로 집약될 수 있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스치고 지나왔는지 반성한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몇 점으로 매길 것인지 헤아린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날들을 두고 후회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것은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새롭게 다지는 것만 못하다. 새해부터는 내 나쁜 버릇을 고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시대의 고질병인 과속문화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성급하게 달려가려는 잘못된 버릇부터 고친다. 남보다 앞질러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흐름을 함께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요즘 우리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말만을 내세우려고 한다. 언어의 겸손을 상실한 것이다. 잘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는 좋은 만남을 갖기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또한 과속에서 온 나쁜 습관이다. 슈퍼마켓의 계산대 앞에 늘어선 줄을 보고 짜증을 내는 것도 조급하고 성급한 과속 문화에서 온 병폐다. 자기 차례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그 안에서 시간의 향기를 누릴 수 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현재 자신의 삶을 맑은 눈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수행자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으면 이와 같이 대답한다.
나는 서 있을 때는 서 있고, 걸을 때는 걷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고, 음식을 먹을 때는 그저 먹는답니다. 그건 우리도 하는데요. 라고 질문자가 대꾸하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지요. 당신들은 앉아 있을 때는 벌써 서 있고, 서 있을 때는 벌써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는 이미 목적지에 가 있고요. 오늘의 성급하고 조급해하는 과속문화의 병폐를 드러낸 이야기다. 둘째,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일에 더 적극성을 띠려고 한다. 내가 한때 맡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원천으로 내 것이란 없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그 밖의 것이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 셋째,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할 것을 거듭거듭 다짐한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웃으로부터 받은 따뜻함과 친절을 내 안에 묵혀둔다면 그 또한 빚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괴팍하고 인정머리 없는 성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서운함과 상처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난 다음에는 사는 일이 더 즐겁고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난 내 삶도 그만큼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명심하고 명심할 일이다.